나는 개인적으로 참가한 모든 테니스 경기는 영상으로 기록한다. 영상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함과, 두 번째는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찰이다. 여기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스포츠는 객관성이란 게 잘 통하지 않는 분야이다. 지고 있던 경기도 뒤집을 수 있고, 한계라고 생각했던 내 능력도 넘어설 수 있다. 촬영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아 다음 경기나 훈련의 자신감이라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스포츠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첫 걸음이다. 테니스나 골프를 한 번이라도 쳐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들의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이때 자신을 촬영한 후 좋아하는 선수의 자세와 비교하면 강점에 대한 확신이 서고, 반대로 개선점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또한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하게 되면 임팩트의 위치 등 아주 섬세한 자세 교정이 가능한 데 다가 덧붙여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에 멋지게 연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흔히들 삼각대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인플루언서나 되냐면서 놀리는 친구들이 많다. SNS에 올리기 위한 측면도 없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경기 시작부터 마지막 매치 포인트까지, 그리고 승리한 경기와 패배한 경기 모두를 내 스마트폰에 담는다. 넓게는 등락이 있는 경기 중 심리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것이고, 좁게는 순간순간의 샷에 대한 분석을 위함이다. 예를 들면 옆으로 심하게 빠지는 공을 순간 멋지게 치고 싶어 패싱샷으로 강하게 쳤으나, 기록한 경기 영상을 다시 보면 로브를 뛰어 힘들지 않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데도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 수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개인 경기 영상 분석관을 따로 두고 싶을 정도로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경기 영상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경기 중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테니스란 신기하고 미묘한 스포츠다. 어느 정도 실력에 이른 후에는 경기 중 심리와 마인드가 기량의 80%까지 차지한다는 말도 있다. 세트 중 게임 스코어 5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뒤집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테니스에서 심리 상태는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단체 종목인 야구나 축구의 흐름이나 분위기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개인적이다. 경기를 심리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심지어 시시하게 이길 수 있겠지만, 경기에서 몰리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면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럴 때에는 이 게임은 내가 이기기 힘들어, 분명히 질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된다. 그럼 이미 게임은 끝이다.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뇌를 자극하고, 자극된 뇌는 온몸, 특히 라켓을 휘두르는 손에 다다르게 되어 근육의 움직임이 경직되고, 결과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손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과해져 공을 치는 각도가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게 된다. 테니스든 인생이든 힘을 빼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힘을 빼는 것은 쉽지 않다. 힘을 왜 빼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결국 공은 라켓이 치는 것이고, 라켓의 회전력이 강하고 빨라야 하는데, 이때 원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회전 진입 부분에서는 힘을 강력히 주되, 회전 중심점을 지나서부터는 힘을 빼야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라켓을 몸으로 잡지 않기 때문이다. 투석기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개인 경기 영상 분석의 장점은 이렇듯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나는 선수 출신이지만 프로 선수 출신 혹은 국가대표 출신으로부터 한 달에 4번 정도 집중적으로 레슨을 받는다. 레슨은 주로 고민 상담에서 시작하여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렇게 얻은 깨달음을 실제 경기에 혹은 자세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고민 상담은 자세에 대한 역학적 원리에서부터 경기적 마음가짐까지 다양하다. 나는 포핸드 자세에서 정적으로 손목을 고정하는 옛날 방식을 고수했는데 한 코치님의 가르침으로 현대 테니스의 방식인 손목을 풀고 치는 이른바 날리는 포핸드로 자세를 변경하고 신세계를 경험했다. 공을 어디에서 때려도 거짓말같이 수많은 털을 날리며 쭉 떨어지면서도 화는 묵직했다. 또 한 가지는 백스윙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역학적으로는 테이크백을 크게 하고 허리 힘을 이용해 힘껏 쳐야 공이 앞으로 나가는 원리였다. 하지만 그의 코칭은 달랐다. 현대 테니스 라켓들의 반발력은 나의 어릴 적 라켓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몸의 회전축으로 하여 밀어내는 테니스가 옛날 방식이었다면 현대 테니스는 테니스 라켓의 반발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 손목을 회전축으로 삼고 때리는 동시에 빠르게 힘을 빼줘야 회전력이 극대화된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현대 테니스에서는 큰 동작에 테이크백이 필요 없어졌다. 그렇다. 결국 공은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라켓이 친다. 내 몸이 빠르게 회전할 필요가 없고 라켓만 빠르게 회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반경은 작아지지만 손목을 축으로 빠르게 회전하면 몸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업선수 현역 시절 탑클래스였던 지인이 해준 조언이 있다. 전국대회를 나가면 16강, 8강, 4강 결승 그리고 우승 레벨에 다다르는 선수들의 특징이 각기 있다고 한다. 전국대회 16강 진출자들은 스스로의 범실 즉 자책이 없다고 한다. 8강 진출자들은 범실은 물론 없거니와 상대가 잘 칠 수 있는 공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한다. 4강 진출자들은 범실이 없고 상대가 잘 치는 공을 주지 않고 그에 더해 자신이 잘하는 최소한 한 개 정도의 무기가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개인 스스로만 잘하면 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결승 진출자나 우승자들은 어떤 수준일까? 결승에 올라왔는데 상대가 에러도 없고 내가 잘 치는 공도 쉽게 주지 않을 뿐더러 강력한 무기가 최소 하나 있는 선수라고 상상해보자. 넘어오는 공들을 내가 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고 무섭게 넘어올 것이다. 여기에서 포기해야 할까? 지인은 이렇게 조언한다. 우승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만들어내 자신의 무기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한다고 한다. 포핸드가 무기이지만 백핸드로 계속 보낸다면 수비로 대응해 결국 포핸드로 올 때까지 견딘다. 그리고 포핸드가 오면 끝내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포핸드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자그마한 심리적 구멍이 전체를 무너뜨린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수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아내다가 결국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한 방으로 헤쳐나가는 자만이 정상 궤도에 올라간다. 나는 프로 테니스 선수들의 경기는 경기 시작 전에서부터 경기 후 인터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 패키지로 챙겨본다. 경기 시작 전 그들이 어떻게 긴장감을 관리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영의 박태환 선수가 유행시킨 경기 전 헤드폰 음악 감상은 유명한 사례이다. 로저 페더러는 주로 차분히 대기하는 편이고 라파엘 나달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몸에 열을 올리면서 경기를 준비한다. 경기 후에
인터뷰를 챙겨보는 이유는 인터뷰를 보면 경기 순간순간 그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갔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테니스계를 휩쓸었던 앤드레 에것이라는 선수가 있다. 에것이는 베이스라인에서 강력한 스트로크로 상대를 공격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하루는 인터뷰에서 주옥같은 명언을 남겼다. 한 기자가 물었다. 스트로크 플레이로 유명한데 어떤 특별한 코스 전략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에것이는 답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치고 싶은 코스로 치고 상대방이 그 코스에 없다면 제가 이길 것이고 상대방이 그 코스에 있다면 그는 단지 운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그 코스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은 못 받을 것입니다. 자칫 자신을 과시하는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잡다한 생각과 고민 없이 자신만의 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국내 최초의 테니스와 비트로 스폰서십을 받다. 선수 시절 비트로라는 부산 소재 테니스화 제작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아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 내심 그닥 신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막상 신어보니 나이키는 당시 모델이었던 안드레 것이 효과로 디자인이 수려했으나 내구성이 떨어져 한두 경기를 뛰고 나면 클레이 코트가 대부분이었던 당시 국내 테니스 환경에서 안쪽이 터지기 일쑤였다. 반면 아디다스는 내구성은 좋으나 탱크처럼 무겁고 디자인 또한 갑옷을 덧든 모습이었다. 비트로는 이 두 브랜드의 장점만을 혼합한 제품이었다. 나이키 에어 챌린지를 연상케 하는 절제된 디자인, 튼튼한 내구성, 그리고 세 브랜드 중 가장 가벼웠고 발이 편했다. 실제 하루 경기가 끝나면 발이 엄청 피곤했는데 이 신발을 신고 나서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경기력은 당연히 향상되었다. 당시 한국 최초의 테니스화 생산기업이자 신생기업이었던 비트로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현금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 우리같이 저학년 테니스 선수들의 후원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우린 신발을 공짜로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스포츠 마케팅 스폰서십이라는 개념 같은 것은 익숙하지 않은 시대였다. 조건은 전국대회 및 시도대회 무조건 착용이었고 나를 비롯한 우리 팀 모두 어린 마음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길 원했지만 비트로를 신고 뛰었다. 당해 우리 학교는 전국대회 준우승을 거머쥐었고 좋아하시던 비트로 소속 직원 아저씨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놀랍게도 다음 해 모든 테니스 경기장에는 비트로 현수막이 펄럭거렸고 선수들을 비롯한 동호인들까지 모두 비트로를 신고 있었다. 나는 그때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고 이 경험은 지금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마케터 커리어의 밑바탕이 되었다. 밴쿠버 어학연수 아이스하키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덕질. 스포츠 강국 미국의 4대 스포츠는 야구, 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이다. 미국에서 이 스포츠들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며 관련 산업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야구와 농구는 말할 것도 없고 미식축구도 한국계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워드의 영향으로 꽤 많이 알려져 해당 스포츠의 시즌이 되면 중계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네 종목 중 아이스하키는 여전히 비인기 종목으로 남아있다. 동계 스포츠 중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뿐 아니라 피겨스케이팅, 컬링, 스켈레톤에서도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스하키는 사람들에게 조금 먼 스포츠로 느껴진다. 사실 아이스하키는 아시아권에서만 비인기일 뿐 미국, 캐나다, 유럽에 걸쳐 폭발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며
동계올림픽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 스포츠이다. 이런 아이스하키의 제대로 된 덕질을 시작한 시기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가면서부터였다. 춥고 얼음이 많은 캐나다에서 스케이트는 일상이었고, 그중 아이스하키는 국기로 여겨질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접해보는 아이스하키였지만 첫 경험은 강렬했다. 마치 전사처럼 중무장한 선수들이 빙판 위에 서서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방의 몸을 부숴버리듯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모습은 단숨에 나를 사로잡았다. 순간적으로 내 인생 스포츠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이었기에 가장 싼 티켓도 $100 정도 하는 경기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식비를 아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경기를 보러 다니곤 했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홈구장 로저스 아레나에서 느낄 수 있는 열기와 희열은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이 덕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연수를 떠난 것이 2016년이기에 아이스하키에 푹 빠져 지낸 시간이 그리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빨려 들어갔다. NHL도 MLB나 NBA처럼 미국과 캐나다 연고팀이 섞여 있다. 당시 밴쿠버에 거주했던 나는 자연스레 연고시 팀 밴쿠버 캐너스의 팬이 되었으며, 그 팬심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아이스하키에 빠진 이후에도 다른 스포츠를 좋아할 때는 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게 되었다. 국내 야구팀 중에서는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해서 자이언츠 유니폼과 재킷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모든 팀들의 저지를 수집 중이다. 팀이 31개나 되기 때문에 모아야 할 수량도 많은데, 아이스하키 저지는 한 벌당 $200 정도로 가격이 부담스러워 자주 구매할 순 없었다. 때문에 아직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왜 많은 덕후들이 유니폼이나 굿즈들을 수집하는지 공감하면서 즐겁게 모으는 중이다. 나의 아이스하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갈수록 커져 직접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축구나 야구는 좋아하면 취미로 직접 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다. 하지만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조금 다르다. 종목 특성상 착용하는 장비가 많아서 워낙 풀세트로 마련해야 하려면 중고가 아닌 이상 100만원 정도의 투자는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빙판을 정비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눠 지불하더라도 자주 하려면 링크장 대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즉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해보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동호회에서 같이 하키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스하키에 대한 지식도 높고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마니아들이다. 국내 아이스하키 동호팀들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생각보다는 꽤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동호회 리그도 3부 리그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장비 거래나 팀 홍보, 팀 간 경기 신청 등등 국내 아이스하키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국내 최대 커뮤니티를 소개할 테니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있고 입문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팀에 소속되어 레슨을 받고 게임을 뛰는 게 목적이라면 밴드 앱을 다운받아서 하키러브 오픈하키에 가입을 하면 된다. 신입 회원을 받는 팀, 당일만 참여하는 게스트를 받는 팀 등 여러 팀에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무료 체험도 가능하고 체험 같은 경우는 장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많으니 궁금한 분들은 부담없이 경험해보시기를 바란다. 한국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아직 비인기 종목이라 프로리그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ALIH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라는 리그가 존재한다.